자, 그런데 이 나라가 최근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지요. 이 나라의 이 부패를 둘러싸고 한마디로 이 부패가 이 나라의 최상층부의 또 이탈리아 마피아하고의 관계 속으로 깊숙하게 엮여 있다가 한 젊은 기자가 이걸 파헤치다가 작년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자, 그 부패의 핵심은 뭔가 하면 10년째 집권 중이던 이 슬로베니아의 총리 측근들이 이탈리아 마피아와 제가 이탈리아하고 국경이 붙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결탁을 하고 EU의 농업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에 관여해서 정권의 비리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자,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그 EU의 이 농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는 EU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그 나라의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탈리아하고 마피아하고 결탁을 해서 가짜 장부나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 빼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당시 결혼을 하려고 하던 여자친구와 같이 밤에 자다가 새벽에 침투한 괴한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커지면서 이제 국민적 시위로 번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매립 운동을 해왔던 카푸토바라는 45살 먹은 여성이 환경운동가가 당도 없이 그냥 대선용 정당을 하나 조직했는데 1차 대선에서 1위를 하고 압도적으로 2차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들은 이 여성이 만드는 당 이름이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인데 이제 유럽에서 선거만 하면 거구 이 강경 우파 민족주의 진영이 또 포퓰리즘 진영이 다 이겼는데 환경운동을 하던 진보 여성이 만드는 진보적 정당이 대통령이 되는 이 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이 유럽 정치의 극우화 경향을 바꾸는 부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나라의 크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상도만한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마디로 너무 짜고 국가의 시스템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개방이 되어서 EU에 들어간 국가까지 되었지만은 국민들을 무시한 채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 나라 운영을 그런 식으로 부패하게 해오다가 이제 그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국민적 공분으로 거리에 이렇게 시위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가 류블리아나라는 데인데 과거에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 할 때도 한 5만 명 채웠는데 도심을 이번에도 시민들이 한 5만 명 채웠다는 거예요. 인구가 200만에서 5만 명이니까 한국처럼 5천만이라면 그게 한 25배니까 얼마입니까? 100만이 넘는 사람이 거리를 메운 것처럼 나오는 거죠. 한 기자가 이걸 파헤치니까 고작 8,500만 원을 받고 이 피코 총리라고 부패를 저지른 총리의 가까운 측근 기업인이 8,500만 원 정도를 주고 킬러를 사서 이렇게 살해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난 29일 대선 전날 안 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이 살해한 범인과 메일을 주고받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선거 대선 하루 전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또 하나 재밌는 일은 그 사진에도 나왔는데요. 자치 민병대를 조직해서 비밀리에 군사훈련까지 시킨 슬로베니아 거구 활동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30일 날 슬로베니아 법원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불법 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으로 체제 변화를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짜리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합 슬로베니아 운동이라는 극우 단체를 이끄는데 2017년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2.2%로
득표하기도 했고 슬로베니아 북동부 국경에 한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민병제도 조직했다는 겁니다. 전에 유고에서 독립한 슬로베니아가요. 한편으로는 극우 인사가 민병대를 만들어서 독립을 추구하고 일부 지역을 떼서 군사 조직을 준군사 조직을 만들었다가 징역형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정권이 다 결탁을 해서 보조금을 이탈리아 마피아를 시켜서 빼돌리다가 한 기자가 그걸 포착하고 취재를 하니까 주변을 시켜서 쏴 죽였다가 또 그게 들통나서 정권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슬로베니아에 요즘 놀러들도 많이 가고 하는 데인데요. 그 좋은 자연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마디로 절차적인 어려움은 아주 지난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슬로베니아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아까 말한 중군사 조직이나 총리와 마피아와의 결탁 그리고 총으로 기자 살해 이런 부분을 보면 러시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오랜 훈련과 상처와 대가를 치러야 진행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또 영국이 증명을 합니다. 영국이 정치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이 엘리트 학교를 나오고 엘리트 대학을 나온 귀족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영국 정치를 망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영국이 브렉시트가 이제 탈퇴하기로 국민 투표로 결정한 다음에 한 2년 반쯤 전에 결정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그 뒤로 카메론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당의 메이가 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EU하고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브렉시트를 하기로 하고 그 EU와 합의한 안을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계속 지금 부결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딜 브렉시트, 그냥 EU하고 합의 없이 브렉시트로 하기로 된 날짜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영국이 딴 날도 아니고 4월 12일, 불과 11일 뒤에 EU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영국이 지금 EU와 서로 이혼 조건을 합의를 한 게 국회에서 계속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29일 원래대로라면 이날 탈퇴가 예정된 날이었는데 며칠 좀 연기를 하고 또 이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286, 반대 344로 또 부결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영국이 이제 4월 12일 전에 마감입니다.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노딜 브렉시트, 즉 EU하고의 합의가 국회에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겠다 하고 나가버리든가, 아무런 합의 없이 EU 탈퇴를 하든가, 아니면 브렉시트를 다시 협상하자고 무릎을 꿇고 EU와의 상의를 해서 장기 연기해서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뒤에 떠나겠다라고 해야 되든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메이 정권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거의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당 내부에서도 전에 말한 대로 이 EU와의 합의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표가 높아져서 메이가 보수당 내부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노동당에서도 또 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도 또 있고, 이러면서 이것이 매우 혼란스럽게 지금 투표를 아무리 해도, 무기한 투표를 해서 될 때까지 해보자고 해도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런던 시내부터 주요 도시에는 찬성파, 반대파 브렉시트에 대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자, 브렉시트 시위로
영국과 유럽을 잇는 특급 열차, 이 유로스타, 파리까지 런던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게 운행이 12시간 넘게 중단이 되고, BBC 방송에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남성이 영국 국기를 이렇게 두른 채 열차와 역사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수천 명이 기차를 타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이 거의 아수라장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요. 이게 브렉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일랜드하고 영국령 북아일랜드 벨파스트가 있는 부분하고는 지금은 그냥 제한 없이 출입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영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노딜이 되어버리면 이제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로 왔다 갔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반대가 높은데 여기에 수천 명이 곳곳에서 우리 북아일랜드는 그냥 EU에 남게 해주고 영국 본토만 가라. 이 북아일랜드는 원래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해서 수백 년 이렇게 장악해 있다가 결국은 나머지 아일랜드는 독립시키면서 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던 북아일랜드 부분만 따로 떼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과거에 테러 단체 IRA, 그러니까 그 에일의 공화군이었죠. 이 테러 단체가 다시 부활을 할 가능성도 지금 생기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테러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합법적으로 정치인으로 변하고 무기까지 내려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투표를 하자고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가 54, 브렉시트 지지가 46으로 당시 브렉시트 표결이 될 때 51.8 대 48점 얼마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한 3% 차이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8% 정도로 브렉시트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취소 청원도 10일 만에 600만 명이 넘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보면 51.9 대 48.1로 탈퇴를 결정해서요. 2016년 6월 23일. 그러니까 표차는 3.8%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29일 날 EU에 탈퇴 의사 통보하고 17개월에 걸쳐서 협상안을 만들어냈는데 영국 하원 성인 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이 됐어요. EU하고의 협상안이.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양곤마라 그러죠. 바둑에는. 이 양곤마가 지금 영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브렉시트를 하려고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브렉시트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거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카메론이 이들에게 이 선거에서, 의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결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민주 정치의 발상지인 영국이 지금 완전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과연 민주 정치의 발상지로 혁명이 없이 민주적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해왔다 하는 부분을 자랑을 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노동자 계층을 포용을 해와서 영국에서만 유일하게 사회혁명이 없이 정치가 온건하게 왕정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회 민주주의로 이렇게 이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직도 왕실의 전통도 맹해로서 입헌 민주주의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영국의 정치가 요 근래 들어오면서 완전히 방향을 상실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 내에서의 독특한 위치와 또 영국에 밀려드는 이민들을, 또 영국이 EU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변두리 국가로서 남아있고 파운드화를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 정치의 자존심, 또 영국의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너무 팍팍해지고 있는 문제,
그러면서 영국이 제조업을 포기해서 일자리들이 제대로 없는 문제. 얼마 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이 영국을 취재하면서 했던 내용이 방송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영국 지방 도시에 대학을 나와서 일자리가 제대로 있는 젊은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해서 50대가 될 때까지 직장을 한 번도 못 잡아봤다는 사람까지 인터뷰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의미가 없죠. 이후에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런던이나 주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 이상의 살만한 사람들은 이후에 남자 하지만은 이유를 탈퇴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면 의미가 있는 게 이후에서 보내준 수십억의 마을 단위 보조금으로 마을에 상징 하나 지어놨다는 거예요. 동상이나 건축물. 그런데 그게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근데 우리가 이후에 내는 세금이 그 몇 배일 거다. 이유가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고 저임금으로 만들어버렸고 외국에서 물건이 밀려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민들의 이후에 탈퇴하는 것을 찬성한 영국 서민들의 주장도요. 답이 없는 국가가 답을 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 메이 내각은 무너질 거다. 노딜로 떠나게 되면 브렉시트 온건파 장관들이 사임하고, 즉 이러지 말고 다시 합의해서 천천히 나가자 하는 사람이 사임할 거고, 또 그래서 국회에 통과 안 됐지만 지금 브렉시트를 하지 않고 EU 관세 동맹에 일정 기간 잔류하는 행태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브렉시트 강경파 장관들이 떠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불태라고 한번 국민투표 했던 것을 다시 국민투표로 뒤집는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영국은 노동당의 이 코빈이라고 아주 강경 좌파죠. 이 사람이 총선 카드를 요구하고 있고 결국 총선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영국이 이제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당보다 5%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브렉시트 혼란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노동당이 주도하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또 미국도 또 희한해요. 미국은 EU가 자꾸 커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트럼프의 미국은 영국이 차라리 EU에서 빨리 나와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이 존 볼턴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예 미국하고 놀자. EU에서 나와라고까지 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주 혼란해요. 영국은 결국 총선을 다시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혼란은 아주 가중이 될 건데요. EU가 이제 영국을 보고 기한이 되었을 때 떠나라 할지 아니면 영국의 온건파들을 겨냥해서 EU도 영국이 떠나면 이제 EU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EU는 영국의 내분을 즐기면서 영국이 결국은 메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한을 좀 더 주겠다. 새로 누구 선거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러면서 자꾸 영국이 남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려고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 대혼란 사태에 빠져 있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지해온 러시아가 군인 100명과 물자를 실은 수송기 2대를 보냈습니다. 마두로는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해서 자신을 엎을까봐 이 베네수엘라의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 러시아 군이 좀 와달라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병력이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파병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파병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측과의 협력의 일환이다. 자, 러시아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좌파인데 요즘 이 남미도 우경화 경향이 이어지면서 마두로가 고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사회주의 종주국인 한때는 종주국이었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전통을 간직한 러시아한테 SOS를 보냈고 러시아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게 되면
좌파가 다 없어지면서 근거지를 상실하니까 지금 남미 사태에 개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된 부분이 자신이 지금 러시아 게이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대선을 위해서, 자기 대선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제한적인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얻었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제한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게 될 소지를 주면서 더 나아가서 미국은 이 중남미에 대해서 미주기구라는 것을 두어서 과거에 통제를 해왔는데 최근에 좌파들이 온 나라에 브라질이고 다 득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페루고 볼리비아고 미국의 세력이 상당히 후퇴했지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만 빼고는 거의 우경화가 되어가는 경향이 되면서 이 베네수엘라가 고립이 되고 있으니 이참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교체시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욕망이 있을 건데, 자,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군사 개입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유독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만큼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이 내년 대선을 가는 부분에 트럼프의 중요한 하나의 이 시험대가 될 거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의 욕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라 경제가 무너져 버렸고 마두로가 버티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자기가 하도 돈을 풀어서 지지했던 그 무지한 사람. 여기에 베네수엘라에는 집회에 나가면 뭐 도장을 5번 찍으면 배급을 해주고 이러면서 서민들을 좌파에서 지금 생계 때문에 붙들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서민들도 지금 살기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마두로가 이제 군인들이 등을 돌리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금 줄 수 있는 돈이나 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쯤에 미국이 제가 볼 때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해서 트럼프가 대선 방향을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젊은이들이 주목한다고 동아일보가 중국特派員의 입장을 통해 글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빅뱅이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 빅뱅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내부의 사태를 보면 기자들이 좌우로 나눠져서 기탄 없이 정권도 비판을 하고, 한국은 기자가 대통령이든 경찰 수장이든 일반 국민이든 자유롭게 취재할 권리가 있고, 버닝썬 사건 취재도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금 숨겨져 왔던 여러 비리나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대형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취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중국이 배워야 될 부분이다. 중국이 배우기는 뭐예요? 중국보다야 한국이 조금 낫지만은 한국도 개판 5분 전인데 중국에는 아예 언론에 의한 시진핑 공산당 정권의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그래도 한국은 다원적 사회고 좌우 보수 진보가 대립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잘 이렇게 감추지 않고 폭로한다. 그러면서 이 성리가 중국에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니까 더더욱 성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흥미를 갖고, 또 버닝썬에 그 중국의 젊은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놀러를 많이 왔고, 거기에 또 투자자도 범중국계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리 사건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들에 대해 감탄한다라는 글들이 중국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 통제에 익숙한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즉 권력의 배후나 이 기관의 배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취재하고 맞설 수 있구나,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언론을 울지 못하는 매미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과감히 이런 이야기들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진짜 그런지는 언론이 손을 좀 가슴에 얹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 같은 수준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요, 정말로 진실을 보도하는 이 소중한 역할을 더 이상 후퇴되지 않고 언론이 정신을 차려서 보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까딱하면요, 한국이 중국처럼 됩니다.